내가 이 아이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이 빚을 어찌 갚을 수 있단 말이냐? 한 노년의 여성이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캐럴입니다. 호주인인 제 아버지는 1995년 당시 경제 분석가로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인인 제 어머니는 대사관에서 번역과 통역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요. 두 분은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사위를 탐탁지 않아 하셨을 뿐 아니라 외할머니는 외동딸이셨던 어머니가 행여나 남편을 따라 호주로 건너갈 것을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역시 한국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호주에 계신 조부모님들은 대대로 정부의 경제 강요로 일해오신 명문가 집안의 한국 며느리가 웬 말이냐며 아버지의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고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양가의 반대에 부딪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헤어지자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호주에 계시는 조부모님께는 이건 저의 결혼이고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에 계시는 조부모님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따님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각서까지 쓰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에 한국의 조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1996년 서울에서 결혼을 하시고 신혼살림을 차리셨습니다. 호주의 조부모께서는 화가 나셔서 부모님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누구보다 아끼는 딸이 시어른들에게 푸대접을 받으며 결혼하는 상황에 한국의 조부모께서는 크게 마음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결혼식 전날까지 눈물을 훔치셨고 무뚝뚝하셨던 할아버지 역시 말없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해요. 두 분의 결혼 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로서 아버지를 아끼고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한국 조부모님의 사위이자 새 아들로 살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 후 저를 낳으셨고 각자의 분야에서도 승승장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사관 업무 대신 글로벌 계열 회사의 경제 전문가로 이직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회의의 통역관으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쁘셨던 두 분은 저를 키우기 위해 외갓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어요. 조부모님은 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맛으로도 유명했지만 건강치유식으로 더 유명한 한정식집이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께서는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셨고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두 분의 음식을 통해 건강해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호주에 계신 조부모님에게서 처음 연락이 온 것은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께서 굳은 표정으로 할머니 댁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오신 어머니 역시 굳은 표정이셨죠. 저와 조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두 분이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좋은 소식인 것 같지는 않았지 저 아버지, 호주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크론병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으셨지만 가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의 숨막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무서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아버님께 빨리 가봐야겠구만. 일단 알겠네. 자네도 피곤할 테니 어서 집에 가서 쉬게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짐을 챙겨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두 분은 무언가를 계속 상의하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다가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가 한숨을 쉬기를 반복하셨죠.
그로부터 열흘 후 저희 가족은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이 좋아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당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했지.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께 무언가가 담긴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또 어머니께는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시고 손수 적으신 공책 3권을 주셨어요. 공책에 가급적 자세히 적어뒀다 하다가 모르겠으면 전화해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울음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캐럴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 울 것 없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저희는 비행기에 탔어요. 아주 긴 시간이 흘렀고 멋진 집 앞에 짐, 가방을 내렸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만났고 다음에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어요. 이상한 비닐하우스가 할아버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한참을 우셨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계셨지요. 그날부터 저희들의 호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신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살 때 저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주신 가방에서 병을 꺼내 조리대에 올리고 할머니가 주신 공책 3권을 밤낮으로 읽고 또 읽으셨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늘 공책은 펼쳐져 있었지 아버지는 늘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오셨어요. 서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트에 가시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방에서 낯선 냄새가 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하지만 두 분은 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드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다정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제게 자주 미소를 지으셨지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음식을 드린 것은 저희가 도착하고 5일쯤 지나서였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님, 한국에서는 음식을 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음식으로 많은 손님들의 병을 낫게 해드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책이 저의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자연치유식 요리법입니다. 제가 요리에 서툴러서 저의 부모님처럼 훌륭하게 요리를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레시피로 최대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 분명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시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는 약병과 물병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무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 그런데 보다시피 내가 뭘 먹어도 모두 피와 함께 나오는구나. 그런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크론병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의 염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 끝에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지.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너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의 행동이 정말로 부끄럽구나. 너란 아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인이라고 내가 함부로 했다. 용서해다. 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는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단다. 너가 이렇게 내 남편을 위해 애를 써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고맙다. 내 이제 너가 하라는 대로 모두 할 것이다. 우리를 도와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두 분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아버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잘 먹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금방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주방에 계신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할머니도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집안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토가 점차 줄어들었고 깡말랐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평평하게 누워 있었던 할아버지. 침대의 윗부분이 조금씩 위로 올라와 이제 할아버지가 반쯤 앉아 계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의사가 다녀간 며칠 후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갔던 할아버지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기뻐하셨지만 가장 기뻐하신 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늘 침착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어머니의 헌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친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 바로 한국에 전화를 거셨어요. 평소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실 시간이라고 절대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었지만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쁨에 찬탄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기를 뺏어서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친할아버지 많이 나으셨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아버지 만나러 한국 갈게요. 저는 친할아버지가 나았으니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빨리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제 친할아버지도 건강해지셨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조금 더 회복되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이제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잠시 앉으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어머니가 영어로 옮겨 적어주신 외할머니의 요리 공책으로 할아버지의 음식을 만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새벽에 요란한 전화 소리가 울린 것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3일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계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라 어머니께 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으셨죠. 친할머니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라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를 잡고 떼를 썼습니다. 내가 가자고 했잖아. 한국에 가자고 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빨리 가자고 했잖아. 빨리 한국에 가지 않는 어머니가 미웠고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친할머니도 밉고 친할아버지도 미웠습니다. 모두 미웠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던 어머니는 결국 정신을 잃으셨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이 빚을 어찌 갚을 수 있단 말이냐.
다음 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곳은 낯선 곳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이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여 있었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안 계신 세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친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은 요리법, 공책을 어머니께 주신 할머니. 언제나 예의 바르고 씩씩하라며 다정하게 손 잡아주시던 나의 할아버지. 어떻게 제가 그분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삶의 끈을 놓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생긴 모든 일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때문이라며 크게 자책하셨어요.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주 부모님 댁으로 이사가요. 가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아요. 아버지와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친할아버지의 친할머니가 미웠거든요. 부모님을 또 그렇게 멀리서 잃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겪은 일을 당신이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시드니의 조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결정에 다시 놀라셨고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은 시드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슴 한 구석이 늘 아프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씩씩하게 지내려 합니다. 여기 한국에 가기 싫다며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멕시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 부부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와 결국 헤어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멕시코 여성은 이혼하게 된 후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간 한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 여성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사는 에밀리아입니다. 제 인생에는 절대 잊지 못하는 남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원룸형 아파트에서였습니다. 서로 옆집에 살고 있고 눈 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결정된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사과 스트로드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그에게도 제 선물을 돌렸죠. 사과 스트로드는 달달하게 익힌 사과로 만든 파이롤 요리인데 외국인이었던 그는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는 3일 뒤 맛있게 먹었다면서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마들렌을 선물해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만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저희는 점점 친해졌죠. 남자의 이름은 수연으로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하는 30대 남자였습니다. 멕시코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중에서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다가 인터넷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곳에 머무르곤 했죠. 서로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잘 맞았던 우리 국제 커플이었지만 둘 다 영어가 능숙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없었죠.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 비자가 곧 만료되면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개발자나 온라인 마케터 등을 위한 디지털 유목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었는데 최장 체류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바람에 일단 한국으로 먼저 간 다음 또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달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귄 지 반년 정도로 한창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던 저희 커플은 떨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 젊은 혈기에 멕시코에서 혼인 신고를 해버렸죠.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무척 놀랐지만 다행히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는 양가를 초청하여 멕시코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지 한국 남자와 결혼했지만 정작 결혼 생활 동안 대한민국에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부모님은 은퇴 후 한국 집에 세를 내어주고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몇 달씩 체류하면서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제가 간 곳은 한국이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한 멕시코에 저와 함께 머물 생각이었기에 한국을 갈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두 분의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해외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외로웠던 시어머니는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어렵사리 입을 떼었습니다. 에밀리야,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 물론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시부모님을 모실 일은 없어. 나 혼자 따로 자주 찾아뵐 거고 너는 한국에만 가기만 하면 돼.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다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지금 내 직장까지 관두고 따라가라는 거야.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제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커리어를 중시하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사실은 한국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저는 한국을 후진국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무척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지 나중에서야 그가 남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남한도 북한보다 좀 더 나은 정도지 특별히 부유한 나라일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멕시코보다 시설의 수준이나 기술의 수준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여겼죠. 결국 남편은 저의 완강한 반대에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한국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척 금슬이 좋았던 두 분이었기에 시어머님은 남편이 없는 세상을 버티기 힘들어했고 저희에게는 숨겼지만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 과음하던 어머님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세상을 떠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폭염을 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굉장히 위험했기에 호흡 곤란이 온 어머님은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착한 후엔 이미 어머님은 시아버님의 곁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슬픔을 어쩌지 못했고 자신이 한국에 없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하나 더 생겼는데 아이를 원하는 저와 아직은 낳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의 상태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상실감을 추스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 집요하게 집착하며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쉽게 저를 버리지 못할 거란 생각에 더 조바심 났던 것이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남편 쪽에서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에게 안 된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는 단호하게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은 비참한 파국을 맞았고 저는 한동안 이혼의 상처에 아파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은 헛헛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도
전 남편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금방 깨지곤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른 사장은 저에게 장기 출장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결혼 생활 동안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겠다는 한국이었는데 이혼한 뒤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멕시코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전에 출장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공항들도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미국의 공항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항 안에서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장면도 목격했는데요. 저는 제가 마치 미래 공상도시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몇 가지는 이용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어차피 본격적인 업무는 내일부터 시작이었고 오늘은 도착했다고 알린 다음 호텔에서 쉬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인터넷을 통해 인천공항 시설 중 이용할 만한 게 없는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전망대를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터미널의 홍보 전망대에 갔었는데 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소소한 볼거리가 있었으며 VR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화물이 되어서 수화물 처리 시설의 컨베이어를 파보는 가상 체험이었는데요. 가상 체험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실감나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생생했으며 심지어는 의자가 흔들리는 것까지 지원되어 약간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오성산 전망대로 갔는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의 즐거운 경험 때문에 저는 좋은 기분과 함께 한국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봄.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발달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웬만한 유럽의 대도시 못지않은 세련되고 거대한 도시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뒤 한국에서 저는 수도 없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는 바깥 온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스마트 의자를 경험하는 신세계를 경험했고 한국 지하철을 탈 때는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노선과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버스의 현 위치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도 이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빠른 서비스와 무료 반찬, 좋은 취향까지 장점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생각보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아 실망스러웠는데 서울은 제가 꿈꾸던 선진국 대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신기한 경험에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와 살았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어머님은 살아있을지 모르며 이 좋은 인프라를 모두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귀국을 일주일 앞둔 날 남편에 관한 생각과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찬 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의 SNS를 찾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염탐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 남편의 소식을 궁금한 적이 많았지만 일단 한번 봐버리면 순간 그리움에 미쳐버릴 것 같아 두려움에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결국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저는 그의 소식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당연히 새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스타를 통해 알아낸 여자친구의 인스타를 뒤져보는데 그녀는 한국에 유학 온 어리고 풋풋한 여대생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임에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느낌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이 점이 저를 질투심에 돌아버리게 했는데 저랑은 완전 다른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만날 당시 남편은 세련되고 화려한 저의 모습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 또한 섹시하고 당찬 저의 매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그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여자에게는 질려버렸다는 듯 정반대의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도 고운 모양인지 인스타그램 피드에 수수한 차림으로 자원봉사를 다니는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저는 이성을 잃고 어린애처럼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1순위가 남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친 죄로 이런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이곳은 영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10살짜리 소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네 집에 놀러온 모양인데요.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친구의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전이라 배가 고플 만한데도 이 아이는 간식을 먹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와 놀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간 아이는 울면서 배고픔을 참아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합니다.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혼자 분통이 터진 엄마. 하지만 1년 뒤 영국 엄마는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녀가 겪은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쭉 살다가 작년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제니퍼라고 합니다. 영국은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수 있죠. 변화가 없다 보니 사실 영국은 우울증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에요. 평생 영국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영국의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그때 저는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일하러 온 남편은 저희 가게에 점심을 먹으러 자주 왔어요. 어느 날은 내일 가게 문을 일찍 닫아도 되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처 호수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호수는 영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거든요. 그 예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사 안 될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깨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셋이 오붓하게 영국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죠. 그렇게 영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저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유독 내성적인 아들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습기도 없어서 영국에 있을 때도 친구와 거의 논 적이 없어요. 본래 성격인 것도 알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어요.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말수가 적고 표정이 한결같아 무뚝뚝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예요. 여느 유럽인처럼 이웃이나 단골 가게 직원과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상대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 문화거든요. 한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EM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거죠. 영국은 코로나 전부터 거리두기가 있던 나라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내성적인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 문화상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는 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꼭 가겠다는 거였죠. 저렇게 내성적인 아들이 굳이 가겠다고 하니 저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손가방에 과자와 빵을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초대해준 집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개인주의 문화니까요. 아이는 제가 준 손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갔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빨리 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가정이라면 오후 늦게 간식을 먹거든요. 아이가 안 먹었을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아이에게 친구네 집에서 간식을 안 먹었니라고 물었죠. 아들은 친구가 간식을 먹을 동안 자기는 친구 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왜 같이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까 친구 집에 갈 때 가져간 손가방을 자전거 탈 때 뒷좌석에 두고 탔는데 친구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 내리니 손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지. 뭡니까? 빈손으로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된 아이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었나 봐요. 친구 부모님은 물론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불편했던 거죠. 오후 4시 반쯤 간식 시간이 돌아오자 아이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늘 그 시간에 간식을 먹으니까요. 그 집도 간식 시간이라 간식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 우리 아이는 간식을 먹는 것도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영국 문화답게 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간식을 먹으러 식탁으로 안 와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왜 안 먹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배고픔과 무안함이 섞인 감정으로 계속 놀다 집으로 왔어요. 아무리 문어라고 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났고요. 당장 따지러 그 집을 가려다가 참았습니다. 되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이후부터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의 성격은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가더군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아시아로 간다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까 하는 마음에 한국에 도착해서도 잘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적응을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제학교에 온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다 보니 새로운 우리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그러니 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저에 반해 아이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도 정하고 동네 떡볶이집도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이가 생겼어요. 이는 제 아들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연극 때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저한테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저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단숨에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었던 엄마한테 오히려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은 걱정 반 들뜬 마음 반으로 잠을 청하고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가방에 빵과 과자를 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문화는 영국과 달라서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예전에 실수가 되살아나는지 꼭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 궁금했어요. 과자와 빵을 챙겨서 친구 집에 간 아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 어머니가
배가 고프니 뭐 좀 먹어야겠구나 하며 아들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들고 갔던 과자와 빵을 친구 엄마에게 주었는데 친구 엄마는 이게 뭐야 하면서 가방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초대된 너는 내 아들처럼 귀한 손님이란다.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 잘 놀다가 주면 그것만으로 정말 좋겠구나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간식보다는 아예 든든히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혹시 돼지갈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해요. 달콤한 양념 돼지갈비를 싫어하는 초등학생은 단연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들은 놀다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에 앉아 허겁지겁 식사를 했대요. 준건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둘은 실컷 맛있게 먹고 다시 이 방에 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동안에도 준건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시고 아까 먹은 고기가 혹시라도 소화가 잘 안 될까봐 매실차도 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준 거니 집에서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같이 내려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영국에 개인주의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른들 사이에 적용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이정이 많다는 건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해줬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전화번호를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전화를 하냐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음식을 차린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데 그걸 갖고 감동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집에 놀러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사의 마음에 선물이라도 드리겠다고 제가 고집했어요. 그러니 준건이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셨죠? 라고 물으시더니 뜬금없이 그럼 다른 선물은 못 받겠고 빵 한 조각만 주세요 하시며 유머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보다 빵이 더 유명했네요. 준이 어머니의 재치에 저도 웃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준건이 집에서 성공적인 방문기를 마친 우리 아들은 그 이후 점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좋아졌고 이젠 게임할 때 팀 대표도 한답니다. 한국 와서 사교성이 정말 좋아졌지요. 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른들 덕입니다. 저는 남편이 한국 주재원 활동한 아이의 청소년기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면 이 세상 어디 나가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소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을 제대로 느꼈네요. 이 가족이 한국에서 더 많은 우정과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 은행 안. 뉴질랜드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가 나면서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합니다. 엎드리라는 말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뉴질랜드인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을 바라봤다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살던 중 한 가지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이나 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영화도 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미국을 뒤흔든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맑은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날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주셨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행복하더군요.
특히 그날 센트럴파크에서 소풍을 즐긴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의 권유로 번화가 거리를 가기도 했었죠. 엄마가 걸리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아빠는 쇼핑할 것이 아니라며 엄마에게 장난을 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햇빛도 좋았고 부모님의 웃음소리까지 겹치면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빠는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저에게 세계 무역센터를 먼저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당시에 제 꿈은 특이하게도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저랑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센터가 뭐가 보고 싶냐고 투덜거리셨지만 저를 데리고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눈에 빌딩이 보이던 순간 저는 하늘 보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은 바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방황하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뛰어가는 부모님의 손. 저는 그때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던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섞여 있던 제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그는 저를 번쩍 들고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라고 하며 웃어주었어요. 왜인지 그가 웃으니 안심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근처에 있던 부모님이 경찰과 저를 발견하게 되어 부모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경찰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경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 준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제 생일은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땐 뉴질랜드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의 중심에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이 일어났기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는 언젠가 그 경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무 탈 없이 자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생각과는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어요. 저는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한 사람.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 뿐이더군요. 그때 저에게 기운을 불어준 것이 한국인 남자친구인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인들의 생일 파티라든가 집들이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일이 위험하다는 말 혹은 경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였죠.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기복 없이 저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봐줬거든요. 그걸 계기로 태준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준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색대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공감해주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자주 해서 곤욕이긴 했어요. 특히 태준이 수영을 잘했는데 바다를 가는 날에는 수색대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수색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태준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수색대는 말만 나와도 질색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굳이 티는 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 태준의 자부심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비번이라서 태준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장보기 같은 일들이었죠. 태준은 그 전에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태준이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다른 일을 하면 더 빨리 집안일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태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옆에 있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강도는 오직 하나였지만 총을 들고 오며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다 엎드리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바로 엎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비번이긴 했지만 경찰이 된 이후로 습관이 되어 외출할 때는 항상 개인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경찰이라서 이런 일을 연습도 해본 적이 있고 심지어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일반인들만 가득한데 동료들 없이 저 혼자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니 막막할 따름이었죠.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 나설까봐 두려워 옆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틈엔가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제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엄청 멀어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괜한 짓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핸드폰이 사용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죠. 비번이 아닌 동료에게 은행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죠. 엎드려 있는 사람들 틈으로 어느새인가 강도 가까이에 다가간 남편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가방에 돈을 담고 있는 강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는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안아서 뛰어가던 그 경찰 아저씨가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강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총으로 제 남편을 겨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이미 발사된 후였더군요. 반전은 총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져온 총은 바로 장난감 총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그 남성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은행에 있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동료들은 비번인 날에도 한 권 울린다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잃는 줄 알고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구했는지 물을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 수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경찰이 되려고 했던 이유까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내인 제가 나섰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잃지 않으려고 한 선택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태주는 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요즘은 남편이 한국 수색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의 자부심을 더 올려주고 싶어졌거든요. 항상 제 남편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